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예술, 우리 사물화되고 인간이 사물화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시간에 좀 이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연만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깥에 있는 외부의 자연만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도 나한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죠. 나한테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집에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 대표적인 말이죠. 마치 물건이 나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물건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평가할 때, 친구를 평가할 때도 걔는 뭐 스펙이 이 정도 돼. 걔는 뭐 이래. 걔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사물화, 즉 타인을 사물화시킨다는 거죠. 타인을 사물화시킨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행동조차도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은 과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이 다이어트는 나한테 나중에 내 스펙에 도움이 될까?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냥 끊임없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생각을 그것이 얼마 정도의 이익을 가져올지에 따라서 평가하고 또 그걸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것이 또 자기의 사물화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타인과 자기를 사물화하긴 그런 비인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인간적인 사람이 지배되는 사회가 됐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뭔가 조금 그렇지만 좀 안락한 거죠. 안락하긴 한데 가련한 안락인 거예요. 이건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뭔가 안락한 상태를 지향하는데 그 안락이 가련한 상태의 안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품화가 되면 될수록 교환 가치가 높여지면 높아질수록 스펙이 높여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는 존재로 파악되는 상태, 바로 그런 걸 지향하는 것을 가련한 안락 상태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사람조차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이 작가는 성유진이라는 작가인데요. 제가 이 작가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림은 굉장히 생각해볼 거리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걸 이제 동물의 의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동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사이를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에 관해는 요즘 사람들은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동물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옛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동물도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다만 인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약간 좀 부족하다. 이런 정도 생각했었는데 점점점 인간 이성의 중심으로 세계가 재구성되면서 동물들을 배제하기 시작했고 동물원으로 사파리로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용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애완동물까지 만드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동물의 의인화 또는 인간의 동물화에 대한 다양한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프란츠 카프카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프란츠 카프카가 계속 동물을 의인화시키는 방식으로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다. 이 성유진이라는 작가도 이제 대체적으로 고양이를 이제 통해서 자신의 내면 또는 어떤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이 하나하나의 그들 이렇게 쫙 마치 긁어서 긁어내서 그림을 그림 같은 아주 그러면서도 우리가 쉽게 뭔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극도의 어떤 그 좋지 않은 그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이 성유진 작가는 모르지만 아마 고양이를 키우지 않을까 집에서. 그래서 그 고양이에다가 의인화를 시켜서 자기를 의인화시켜서 그림 그리면서 동시에 그런 방식으로 현대인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이 눈빛을 잘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도 눈을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해보세요. 만약에 이 손을 올려놓고 오른쪽 눈은 오른쪽 손을 보고 왼쪽 눈은 왼쪽 손을 볼 수 있나요? 이게 되는 사람 있나요? 예. 한쪽은 같이 벌릴 수 있지만 양쪽 가운데 벌릴 수는 없죠. 이러려면 가운데 끈이 끊어져야 돼요. 이렇게 정신줄이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게 여기 정신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뚝 끊어지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면
극도의 불안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눈이 지금 이처럼 양쪽 관대로 분할된 상태는 극도의 불안 상태예요. 이 눈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화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 눈빛을 보고 이 사람 정신이 있구나, 정신이 살아있구나, 와, 막 욕망이 들끓네, 막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중요한데, 이 눈이 지금 이 상태에 표현한 것은 극도의 불안 상태예요. 이제 이 부분은 눈동자는 아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불안 상태를 짙게 뭐라 그러죠? 검은색을 짓고. 근데 여기는 문제는 입 모양이에요. 불안한데 입은 지금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은 없는 거죠. 불만은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욕구가 충족되니까 불만은 없는데 정신적인 세계는 불안한 거예요. 자, 이 상태가 한 인간이나 조직이나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모든 관계에 가장 나쁜 상태가 불만 없는 불안 상태예요. 불안은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내면 세계를 파괴합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뭔 과제를 해야 돼. 오늘 이 클래스 수업을 듣고 뭔가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런데 하기 싫어. 안 하고 있어,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왜 이런 일을 안 하고 있지? 근데 불만은 없어, 자기에 대해서. 근데 불안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딱 이 상태에 빠지거든요. 응? 그죠?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상태가 된다.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불안하진 않지만 불만은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만약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네요, 계속? 그러면 어때요? 불안해요? 이 불안하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틀 지나도 연락이 안 되는데 안 불안해? 그러면 끝난 사이예요. 그것은 농담인데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거든요. 근데 불만도 없다. 그러면 끝난 거라니까요.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은 어느 정도 항상 있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관계나 여러분 상태를 잘 보세요. 현대인들은 거꾸로 불만 없는 불안 상태에 시달린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그 가련한 안락 상태라고 니체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가련한 안락 상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불만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하다는 거죠. 이렇게 불안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 나가요. 그런 현대인의 형상을 어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림에, 이것도 일종의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세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직에 대해서나 또는 타인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나 관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적절한 불만이 있어야 돼요. 개선시켜 나갈. 그렇지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항상 지배자는 가장 피지배자를 굴복시키기 가장 좋은 상태예요. 사람들은 불안하게 하면 지배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장님은 직원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상태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불안하면 지배당하겠어, 안 당하겠어요? 언제 내가 쫓겨날지 모르면 계속 그죠? 또 내 남자친구 언제 나를 떠날지 몰라. 그럼 계속 불안하죠? 그러면 그 남자한테 점점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불안은 상대를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 그럼 그를 불안하게 하면 돼요. 아주 쉬운 말로. 지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지배하고 싶다. 그럼 그 친구 불안하게 하면 돼요. 어떻게? 내가 떠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다. 그러면 상대가 점점 나한테 말려들게 돼 있어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나한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을게. 나는 너만 사랑할게. 나는 네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망은 없는 것에 대해서 것을 잊고 싶은, 없는 것을 잊게 하고 싶은 의지이기 때문에 너한테 항상 내 옆에 있겠다 그러면 그에 대한 욕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은 딴 사람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완전히 나의 노예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를 불안하게 만들면 돼요. 대신 불만을 없게 해야 돼.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배의 전략은 항상 불만 없는 불안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관계란 뭐냐? 불안은 하지 않지만 불만이 있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성유준이라는 작가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시대를 상시대 시대라고 합니다. 상시대 시대라고 하는데 또 하인이 자인애가 나왔네요.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상시대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은가요? 프레드릭 레이튼의 그림인데요. 아름답죠? 남성의 시선으로 보면 아름답죠? 여성의 시선으로 봐도 아름다운가요? 뭔가 평온한 것 같죠? 평온한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뭔가 평온한데 막 뭔가 꽉 차있는 느낌보다는 뭔가가 곧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어쨌든 하이니시 하이네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인데요. 죽음을 통한 상실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삶을 통한 상실이다. 죽음을 통한 상실은 끝이잖아요. 끝이니까 그것이 주는 고통도 크긴 하지만 삶 자체가, 글쎄요, 뭘 상실했을까요? 문제는 내가 뭘 가지고 있었다든가 또는 뭘 갖고 싶다든가, 그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있으면, 즉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는 똑같은 걸 열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 나는 것, 나만의 것을 지향하게 되면 그것을 잃어버린다든가 상실하기는 그렇게 상실할 가능성은 별로 적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걸 욕망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걸 욕망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상실감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나도 돈을 많이 갖고 싶어.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상실감이 가진다는 거죠.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의 몇 사람만 놓고 보면 몇 사람만 상실감을 안 느낄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은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격도 마찬가지죠. 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양적인 차이만 있는 것, 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는 어떤 것을, 동일한 것을 사람들이 욕망하고 추구한다면 바로 그 시대는 상실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려면 질적으로 차이 나는 것들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1968년도, 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술의 큰 전환점이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1950년 이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겪고 난 이후에 예술이 다양한 형태의 발전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흐름은 한편으로는 말레비치의 그림이거든요. 절대적 기본 요소라고 사각형, 종이의 연필,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예술이 예전에는 종교라든가 형이상학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그 밖에 어떤 것들을 위한 어떤 수단, 도구였던 시대를 지나서 예술 스스로가 자율적인 어떤 세계를 구축한 이래로 어느 순간 예술이 더 이상 어떤 길을 찾지 못하다가 헤매다가 두 가지 큰 진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말레비치의 추상화인데요. 하나의 방향이 추상화입니다.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 추상화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그림은 아마 그림이 아니고요. 소변기라고 볼 수 있겠죠. 변기. 그런데 마셸 듀샹이라는 사람이 1917년도에 이제 샘이란 이름으로 전시를 한 겁니다. 마셸 듀샹이. 이건 뭐냐면 마셸 듀샹이라는 사람이 이 샘을 이 변기를 만들어서 전시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변기를 띄어다가 전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방향에서 한 방향은, 하나는 예술이 점점 구체에서 추상으로 전환되는 하나의 방향이 있고, 또 하나의 방향이 뭐냐면 예술이 이제 어떤 것을 창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것, 영어로 그래서 레디메이드라고 그래요. 레디메이드. 이미 만들어진 오브젝트,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예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현실주의에서 콜라주 기법 중에서 그 나오잖아요. 이미 잡지 같은 데 있는 걸 붙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어떤 기법이 이제 전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아닌 어떤 기성품을, 이미 만들어진 것을 예술이라고 전시하는 거죠. 이것은 추상화보다 더 급진적인 흐름인데, 왜냐하면 이제 예술인 것과 아닌 것의 경계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이 사건을 따서 아서 단토라는 미학자, 철학자가 이제 예술은 끝났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왜?
예술이 끝났다는 말은 더 이상 예술가도 없고 예술 작품도 없다는 게 아니고 예술의 독자적 영역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술만 따로 어딘가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종말을 얘기한 건데 이 부분 또한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약간 추상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상이 뭔가요? 어떤 사람은 가르쳐서 여러분들 그런 말 하죠. 너는 좀 추상적이야. 네 말은 좀 너무 항상 너는 말을 좀 추상적으로 하더라. 여기는 실체 갖고 너무 추상만 있어. 이런 말 하죠. 추상이란 말은 언제 어떻게 쓰는 말일까요? 추상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뽑는다는 말에서 온 겁니다. 뽑아내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쉬운 예를 들어보면 자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수박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쭉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통점을 뽑아서 뭘 만들어요? 과일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 배, 수박의 공통점을 뽑아내서 과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과일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성격, 질. 과일 그랬을 때 과일은 뭐다? 과일의 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그 밑에 사과의 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과가 과일보다 양적으로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은 사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과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일의 양이 훨씬 많겠죠. 양적으로는 사과보다, 배보다, 다른 종류의 과일보다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과일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질적인 것은 사과의 질이 과일의 질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일 속에는 사과의 특성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과일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과일이라는 것의 질을 형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과 양은 반비례 한다는 겁니다.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질은 줄어들어요. 자,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어떤 존재의 공통점만을 뽑아내서 단순화시키는 것이 추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추상적이다 그런 말을 하면 너는 추상적이다 그러면 뭔가 좀 구체적이고 질적인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질적인 것은 사라지고 양적인 것만 확대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장 단순화시키는 것, 이걸 수로 단순화시킨 것이 대수학이죠. 모양으로 단순화시킨 것이 기하학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으로 간다는 얘기는 가장 단순화시키면 수나 기호, 기호, 더 나아가서 기하학적인 어떤 것으로 단순화시킨 거죠.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단순한 게 뭐예요? 기하학. 예?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면 드로잉을 하잖아요. 드로잉한 것은 좀 더 복잡하겠죠. 그걸 좀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면이에요. 면을 더 단순화시키면 뭐겠어요? 선이겠죠. 선을 더 추상화시키면 뭐겠어요? 점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자, 여러분 앞에 지금 보이는 모든 존재들은 다 점으로 추상화될 수 있겠죠. 또는 선으로 추상화될 수 있겠죠. 또는 어떤 면으로 추상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어떤 것을 더 많이 포함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원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한 장에 많은 세계를 포함하고 싶다면 이 그림이 추상화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도대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뚜렷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원의 모양으로 된 것, 그것을 뺀다면 다 사각형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없겠죠. 그래서 절대주의의 기본 요소, 사각형이라고 이제 말레비치가 그림을 그린 건데 더 엄밀하게 들어간다면 점이겠죠, 점.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서 물방울 하나만 가지고 그림 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분이 이 절대적인 근원, 어떤 점의 세계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김환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가 된 김환기라는 분이 있어요. 그 김환기라는 그림을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 건데요. 이 김환기라는 그림 보면 쭉 점들의 총합이에요. 근데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자, 우리가 점을 찍어 넣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앞에 뭐가 있다면 점을 찍어 보세요. 종이 위에다가. 그 점들이 다 점인 것 같지만 다 다른 점이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점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의 세계를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 보다 더 절대적인 세계에 접근하려고 하는 욕망을 갖게 되면서 예술이 점점 이렇게 추상화된 형태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 극단에 가 있는 사람이 말레비치라는 화가예요. 그 밖에 뭐 칸딘스키라든가 잘 아실 겁니다. 칸딘스키라든가 이런 화가들도 추상적인 화가를 그리게 된 거예요. 입체파, 큐비즘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입체파, 큐비즘 또는 이제 나중에 오면 말레비치 또 더 나아가서 더 이제 그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점에 이르게 되죠.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추상화의 흐름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일련의 흐름은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예술인 것과 아닌 것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일종의 이미 존재하는 이미 만들어진 물품을 가지고 예술이라고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개의 흐름이 현대 예술, 현대 회화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좀 더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